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집 7급 국어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자, 난이도가 되게 좀 어려웠다. 전체적인 평이 어려웠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피셋형 문제라고 불리는 그 피셋형 문제가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하는 방식대로 뭐 높임 표현은 이거야. 뭐 시간 표현은 이거야. 요렇게 풀어가지고는 조금 풀 수 없는 문법의 이런 기초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이외의 문제들은 이제 문단 배열하는 게 이제 뭔가 비문학스럽지 않고 이제 문학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시가 이제 황제우 시인의 시가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한자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제 작품의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약간 좀 어렵다라고 이제 체감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자, 기본적으로 연설, 그럼 뭔가요? 자, 뭔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라던가, 있는데 좀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제 교훈을 보통 전달해서, 이제 설득을 요할 때도 있고,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해주고. 근데 우리가 연설문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죠? 그렇죠. 목적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끊기게 돼요. 왜 끊기게 되냐? 자, 얘네는 지금 전개 방식, 그러니까는 이런 전개되는 여기에 사용된 기법을 물어본 거예요. 설명 방식. 자, 근데 당연히 판례를 제시해서 주장을 강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자료를 빌려 쓰게 되면 당연히 설득력은 높아집니다. 자, 서리적인 표현이 뭐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문, 당연한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서리법을 찾으라 그러면 일단 물음표가 있는지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종결음이 뭐뭐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뭐뭐 하냐 이런 식으로 뭐뭐까 이렇게 의문형을 찾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했을 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랑 같지 않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해서 자, 공신력이라는 건, 자, 공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이런 신뢰를 가진 이런,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공직력이 있는 연설자라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자,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올림픽 헌장은 이랬어요. 자, 그럼 이거 헌장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공신력, 연설자에 대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권위 있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올림픽의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위해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라고 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같은 걸 빌려서 썼네요, 그죠? 인용격 조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인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했어요, 뭐요? 권위 있는 자료, 헌장 맞죠? 그럼 당연히 설득력 높아진다. 자, 이렇게까지만 읽어도 답 2번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답은 찾았고, 자, 이게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10살 때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걸 보고, 그럴 때 저가 뭡니까? 지금 이 저가 연설자죠. 자, 근데 연설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는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이런 경험, 오늘 저는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승인을 통해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연설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웬 공신력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서리법, 의문문 나오지 않았어요. 자, 반대에는 예시도 없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인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독서인데 사실은 독서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 수준의 이런 글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피셋형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지를 딱 봤더니 사적 건축과 공공 건축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일치는 당연히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7급이나 9급의 이런 독서 글들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읽어서 가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같은 단어가 눈에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읽고 나서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뒤죽박죽보다는. 그래서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필요는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물을 낳는다. 아 맞아. 공적인 거랑 사적인 거랑이야. 자, 공공건축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해내어야 한다. 이렇게 당위성이 주어져 있으면 이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공공건축이구나. 자, 이곳은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공적 영역. 자, 정리해요. 따라서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위성. 자, 그러면 공공건축이라는 건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가 나왔어요. 그럼 그리고라는 건 뭐예요? 이게 1번이야. 그리고 플러스 2번. 그럼 얘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특정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특정 개인 취향 반영된 것 아니라 이 뒤에 밑줄. 보다 큰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도 플러스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된다. 세 번째,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돼. 자, 이렇게 공공건축은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문장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럴 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 사적이 아니라 공적 건축이죠. 공공건축. 자, 국민 다수의 보편적 취향, 보편성 갖춰야 되는 거 공적, 공공의 건축. 공공건축은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네,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수가 누릴, 자, 여기는 맞지만 사적 자본을 활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 굉장히 낮았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화. 자, 이것도 그냥 준 거죠. 사실 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피셋형 문제를 조금 더 출제를 높이 비중을 늘린 반면 기존에 이제 뭔가 화법이라던가 이렇게 독서글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를 쉽게 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했는데 봤더니 대화 상대자는 채연과 민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채연이가 경험을 예로 들었고 민서의 의견을 수용했고 그 다음에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했고 민서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국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 공모전에 신청했더라. 그럼 지금 민서는 뭔가 정국이한테 뭐가 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아이구나. 근데 채연이가 글쎄 난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지금 채연이는 민서의 생각에 이렇게 동의해주고 네 말이 맞아 라고 해주는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연이가 민서의 의견을 수용하며 여기에서 일단 거짓입니다. 자,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분이 나빠. 계속 이렇게 나빠 있고. 근데 정국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자, 근데 사정은 무슨 사정? 자기 혼자 튀어보고 싶은 거겠지. 자,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얘기 그럴 애가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했더니 민서는 끝까지 뭐예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경험을 예로 들며 그렇죠. 내가 해봤는데 답은 그래서 1번인 거예요. 자, 정국이 상한 감정을 고려했다? 얘는 지금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 채연이의 답변에서 모순점? 이게 모순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논리적 비판이 아니니까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상대방의 다른 친구의 편만 드느냐라는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네 말에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어 라는 걸 말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주된 서술 방식. 자, 0.0001초 컷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산문글에서 유추를 찾는 방식은 이런 팁을 알면
찾기가 되게 쉽지만 팁을 모르면 유추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의라는 건 개념의 뜻을 내리는 거. 뭐뭐란 뭐뭐다. A는 B다. 뭐뭐인 A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분류라는 건 이거 종류별로 나누는 거구나. 자, 서사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유추가 뭡니까?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유추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땡땡 고등학교에 다녀요. 땡땡 고등학교에 다니고 우리는 이제 대학교로 할까요? 이제 레벨이 올라갔으니 얘가 대학생이에요. 대학교에 이 대학교 세모대학교에 다니는데 자, 이 친구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남학생이고 자, 근데 이 친구가 미팅을 나갔어요. 미팅 너무 촌스럽나? 미팅을 나갔는데 이 친구가 미팅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인기가 제일 많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이 세모대학교에 B라는 남학생이 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세모대학교야. 나도 안경 썼는데 나도 남자야. 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미팅에 나가면 뭐 할 거다. 1등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유추입니다. 1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식이 유추란 말이에요. 근데 유추를 그러면 이렇게 개념적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찾을 때 이걸 다 읽고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게 되면 자,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고요? 유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추는 산문에서 찾을 때 사실은 뭐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 우리 직유법 아시나요? 직유법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래서 직유법의 뭐뭐인 듯 자, 뭐뭐와 마찬가지다. 이거 나오면 유추구나 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의 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얘의 특징. 근데 마찬가지로 우주선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예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얘도 이렇다라고 추론하는 유추. 그래서 오늘 이제 얻어가실 거. 유추가 되게, 유추 찾는 거 되게 쉽구나. 직유법 같은 거, 이거 두 개의 표지만 찾으면 유추는 한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묘사라던가 유추의 방식 같은 게 이제 전개 방식으로 항상 나오고, 이제 주된 서술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 그래서 문학작품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어떤 대상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서술하는 방법인 묘사가 쓰이는 거. 예를 들어 이효석의 메밀꽃필 무렵이 출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묘사를 시작으로 뭐 유추, 뭐 분류, 분석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술 방식이 막 100개씩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간단히 찾는 스킬을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거야 이게 종류별로 구분하고 뭐 이런 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유추는 산문에서 찾기 어려우실 때 뭘 기억하셔라. 직유법 같구나. 뭐뭐인 듯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이 이러면 그거 유추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도 금방 풀었어요. 자, 5번 볼게요. 한자 성어가 떴어요. 그럼 이제 일단 긴장부터 하죠. 내가 과연 배웠던 한자 성어가 나왔을 것이냐,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그래서 보면 일단 한자 성어 문제는 단순히 한자 성어만 알아서 푸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기 박스의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너가 읽어봤을 때 이 내용과 부합하는 그런 한자 성어가 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코넬이 단편 소설의 초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쉼표를 하나하나 지웠다가 다시 읽으면서 쉼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살려놓는 과정을 거치면 단편 하나가 완성된다고 얘기했대요. 강박증 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문장가가 아닌가 감탄했어요. 그죠?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혀있는 쉼표는 그의 논리와 리듬을 망쳐놓는다. 자,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어떤 문장을 쓰거나 쉼표의 앞뒤를 섬세하게 집계하는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긍정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어떤 뜻? 완벽한, 완전한,
문장을 쓰거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한자를 막 씁니다, 우리가.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육자 아실 거고 지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맥수지탄, 뭐 풍수지탄 이런 거 배웠으면 이때 탄식할 탄자까지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동쪽, 동이다. 얘는 서쪽 할 때 서다.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쓸고 달진 얘는 아마 다들 아셨을 거예요. 고진감래가 뭐예요? 쓴 게 다하면 달콤함이 온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공부하셨으면 천의 무봉 아실 거예요. 천사의 옷은, 선녀의 옷은 뭐가 없다? 봉제 자국, 꿰맨 자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흠결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 완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무봉만 아셨어도 답은 고르실 수 있었다. 이거를 몰랐어도. 자, 그럼 이제 공부해 볼게요. 자, 이때 얘는 비육지탄인 거예요. 되게 저는 이 한자 성어가 너무 슬펐는데, 그쵸. 자, 여기 보면 비, 넓적다리 비, 그 다음에 육은 살육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살을 보면서 탄식한다, 한탄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 뜻이 뭐냐? 허벅지 살을 보면 탄식한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재미있게 외우려는 편이라 허벅지 살을 보고 많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탄식을 합니다. 정말 덜 먹을 걸. 그동안에 너무 먹었구나. 생각 없이 먹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허송세월에 대한 자기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육지탄은 허송세월을 보낸 거에 대한 자기반성. 이게 뭐다? 비육지탄이다. 그래서 허벅지살을 보고 탄식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 성자예요. 아셨을 수도 있어요. 성, 동, 그 다음에 칠격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쪽에서 뭐예요? 소리를 내고, 근데 서쪽에서 뭐야? 친다, 쳐들어온다, 공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전술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삼국지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한자 성어들이 하나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는 거에서 유명한 애들이 항상 정답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진짜 처음 보는 듣보자 한자 성어가 정답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연타로 한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방금 한자 성어를 금방 풀었다면 자신감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자, 백미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번 연주의 백미는 단연 바이올린 독주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백미가 뭐죠? 눈썹은 다 검은색인데 백미는 흰 눈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흰 눈썹 했단 말이에요. 눈썹 밑자는 맞네. 그죠? 근데 여기에 이거 뭡니까? 이거 일백백자죠. 그죠? 흰백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적어서 흰백, 흰눈썹 이렇게 해서 1번 쉽게 지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노익장이에요. 자, 늙을 노에 더할 익자고 되게 왕성할 장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때 노익장이라는 건 늙을수록 늙음이 더해지면 왕성해진다. 그래서 늙을수록 젊은이들보다 왕성한 거, 기운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노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늙은이의 이런 왕성함을 과시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신춘문예 공모는 젊은 소설가들의 등용문이다 했는데, 자, 이때 여러분 한자는요, 여러분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한자는 무슨 문자죠?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예요. 소리를 표기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보고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 한자는 무슨 문자인가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가 뭐예요? 뜻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외우시거나 낯선 한자를 봤을 때 내가 아는 쪼갰을 때 말이에요. 내가 아는 쉬운 한자가 있나라고 보시면 뭔가 좀 답을 이렇게 가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등용문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용에 올라타서 출세를 한다는 의미죠. 그죠? 근데 여기에 등자에 뭐 있어요? 불화자가 보이실 거예요. 불화자. 자, 그럼 이렇게 불화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등불할 때의 등자예요.
그럼 얘는 틀렸죠. 그래서 이때 등등이 아니라 이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불화자를 뺀 이 뒤에 있는 거. 이게 뭐죠? 오를 등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이 필요해. 자, 이때 우리 미자. 이 미자 다 알고 있죠? 무슨 미예요? 기본 한자? 안일 미자란 말이에요. 근데 미봉책이라는 게 뭐죠? 임시방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봉책, 책하면 딱 보면 뭐예요?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뜻상 맞지가 않는다고. 그럼 얘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안일미가 아니라 뭐예요? 두루두루 쓸 수 있다. 두루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자를 주면 이런 게 두루미자. 그래서 이 한자를 이렇게 적지 못해도요, 여러분. 이게 안일미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봉책이 아니다? 의미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합시다. 한자는 무슨 문자라고요? 표의 문자라는 거예요. 고로 한자를 공부할 때 불화자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쉬운 걸로 해서 재미있게 좀 익히는 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자도 사실은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 쉬운 한자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난이도는 괜찮았어요. 표준어에서 이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할 때 뭔가 문법에 이런 팁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표준어를 볼 때 당연히 표준어 규정을 암기하시는 것도 있겠죠. 표준어를 외우시는. 근데 이럴 때 문법의 기초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게 다 애매해도 1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어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표준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꼬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원형을 파악해요. 원래 형태가 뭐냐. 그래서 원래 형태가 뭐예요? 꿰다가 원래 형태예요. 꿰다. 자, 꿰어서 매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꿰다, 매다. 이게 결합한 거기 때문에 원형이 뭡니까? 꾀예요, 꾀. 그래서 꼬매다는 뭐다? 방언이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꼬매다라고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꼬다라는 건 뭐죠? 꼬다. 그렇지? 꼬다. 뭐 꽈배기, 뭐 다리를 꼬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꼬다라고. 새끼를 꼬다봐. 새끼를 꼬는 건 우리 시대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꼬다라는 건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원형을 보고 풀면 뭐야? 1번. 여기까지 그러면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삭하다. 여기에 대해 바삭하다라고 그러면 바삭바삭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 으스러지는 거. 나뭇잎이 바삭바삭 으스러진다. 그럴 때 바삭이에요. 바삭하다는 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해서 다 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인 거고. 개면적다라는 걸 잘 쓰진 않죠. 얘 대신엔 당연히 문학에선 겸연적다라는 걸 더 많이 써요. 근데 겸연적다가 변한 말. 이게 뭐다? 개면적다기 때문에 문학에서 이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인 거고, 그다음에 어중된, 우리가 어중떼어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중되다, 그래서 접사가 지금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어중되다 이거 뭐예요?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엔 어중된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어중되다, 뒤에 접사가 붙었구나. 그래서 어중되다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한 걸 말할 때 어중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외래어이든 뭐 로마자 표기법이든 뭐 표준어이든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비중을 우리가 공부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낯설지 않고 재미있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 방법 또 하나의 암기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푼다 그러면 문법을 이제 저는 그래요. 기초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에서 사실은 대부분들 이렇게 이론을 암기하고 기초를 보시는데 문법의 가장 핵심은요. 핵심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간이 뭐야? 어미가 뭐야? 접사가 뭐야? 선어말 어미는 뭐야? 이런 걸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품사에서 중요한 게, 뭐 동사, 형용사, 이 구품사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외우지만 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형이야. 사자로 끝나. 이거예요, 여러분. 문장 성분은요?
이제 팁이 있단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핵심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8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다 여기 이건 이제 어미 파트인데요.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은 뭘 아셨어야 되냐면 어간과 어미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간이라는 건 뭐죠? 어간. 어간 플러스 어미라고 뜨면 동사나 형용사처럼 뭐 용언이라는 건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조금 구분해 보시고 싶으시면 자, 용언을 뭐 시켜봐야 돼요? 활용시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간은 뭐하지 않는 부분 기본적으로 불규칙 활용체예요. 자, 변하지 않는 부분. 자, 어미는 뭐하는 부분이다? 변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볼 때 항상 뭐를 파악해라? 용언을 활용시켜 봐야 되는데 활용시키기 전에 반드시 원래 형태인 원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때 먹직은 어때요? 변하지 않죠? 얘가 어간이에요. 플러스 찍다 찍으니 얘는 어때요? 변하죠? 이 뒤에 변하는 게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자, 근데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미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깊게 들어갔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어간과 어미는요, 문법을 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처럼 치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뉘게 돼요. 어말어미는 단어 끝에 오는 어미고요. 그래서 어말어미에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연결어미, 종결어미는 문장 끝에 오는 어미, 그래서 문장 종류를 결정하고요. 전성어미는 기능만 바꾸는 어미가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의 보다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선어말어미의 종류는 몇 개?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의 앞에서 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높임선 어말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선 어말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손성을 더하는 공손선 어말어미가 있어요. 높임선 어말어미, 주체 높임 시가 있습니다. 시제선 어말어미는 뭐로 나뉘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게 되죠. 자, 과거 시제선 어말어미 그러면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 그러면 니은, 는. 자, 미래 시제 선 어말어미 그러면 get, 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손선 어말어미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치면 나오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뭐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뭐야? 선어말어미 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선어말어미 시 같은 경우는 얘를 제외하고도 말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시다라는 게 이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쓰인 거란 말이에요. 이때 시를 제외해도 가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가 어말어미 앞에 종결어미이자 어말어미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모시다가 원형이죠. 왜? 시를 빼면 뭐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다, 데리고 가다 이런 데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높임을 위해 태어난 특수어휘 모시다가 들어갔어요. 모시다, 모시고, 모시니 여기까지가 뭡니까?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get이 보이죠? get.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에서 get 보셨죠? 그러면 get, 얘 뭐다? 선어말어미구나. 얘 맞아요. 그 다음에 지만 이랬어요. 자, 뭐뭐지만 대조.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형이 어머니를 잘 모시다. 형이 조금은 걱정된다. 이런 식이에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죠, 대등하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연결어미라서 이거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가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줄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걸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라는 거죠. 오가다. 그래서 오가다, 오가고, 오가니 여기까지가 뭐다? 어간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앞 플러스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t,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맞아요. 그 다음에 기 이거 뭐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얘도 전성어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 정답. 그 다음에 전화를 들이셨다. 들이다 특수어예요. 들이다, 들이고, 들이니 여기까지가 어감. 자, 얘 풀어야죠. 시 어세준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줄어져 있을 때는 원래 형태로 풀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선어말어미 시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어말어미 어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텐데는 뭐의 준말이죠? 터인대의 준말이에요. 이때 터는 뭡니까?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아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들이다라는 이런 용어 같은 애들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 용어의 어간에 이렇게 리을이나 니을이 붙어서 터인데 무슨 터? 들이셨을 터인데 이렇게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 걔가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리을이 뭐예요? 선어말, 선어말,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틀린 거죠. 쟤는 뭐라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부사형 전성어미에서 전성어미라는 쉽게 말해 기능만 바꿔주는 어미가 전성어미예요. 품상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얘 3번. 틀린 거고요.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셨 또 줄어져 있죠. 시었을 걸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보내다, 보내고, 보내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어간이에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근데 얘 붙어 있죠. 한마디로 얘 뭐예요? 리을 걸이라는 하나의 뭐예요? 어말어미. 종결어미가 되겠네요. 그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는 선어말, 선어말, 그 다음에 종결어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앞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맨날 1~4페이지라고 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법의 가장 기초. 문법을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데서 이제 그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뭔가가 나왔을 때 연결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교재는 딱 첫 번째 이렇게 뭐 음절, 음운 뭐 이런 식으로 뭐 형태소, 뭐 조사 뭐 이런 식으로 어미, 접사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짝지어서 암기하게 되어 있어요. 문법이 좀 더 기본을 바탕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이제 문법을 크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문법을 크게 공부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 관계가 나왔어요. 단어의 의미 관계인데 참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다이 관계의 반대가 뭐죠? 동음이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다이라는 건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되는 거, 퍼져나가는 게 다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 관계의 느낌이 뭐냐면 뭔가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뭔가 겹쳐요. 예를 들면 모자를 쓰는 것과 우산을 쓰는 것, 가발을 쓰는 거, 이 세 개가 다 어때요? 뭔가 머리 위에 얹다, 이렇게 가리다 이래서 쓰다라는 이게 write, 글씨를 쓰는 것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우산을 쓰는 것과 딱 구분이 되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 관계는 이렇게 사전의 형식으로 짝지어서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때 물을 강판에 갈아요. 물을 가는 것과 전등을 체인지하는 거. 그러면 물을 체인지한다. 안 되죠. 얘네들은 당연히 뭐예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다이 관계가 아니구나. 자, 안개에 가려서 앞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때 가려는 건 뭐예요? 막혀 있는 상황이죠. 보이지 않게 막혀 있다. 음식을 가리다라는 건 편식을 하는 거예요. 꼽아 골라 먹는다. 그러면 안개에 가려 있다라는 게 골라 먹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관련이 없죠. 안개를 골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없는 얘도 동음이의 관계예요. 근데 긴장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우리가 입술이 타요. 그러면 뭐예요? 물기가 있다 없다? 물기가 없어서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기가 없어갖고
입술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른다 이 뜻인데, 그러면 벽난로에도 장작으로 활활 탄다. 이건 뭐예요? 불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꽃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물기가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있을 때 불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되게 어때요? 물기가 없죠? 그래서 물기가 없이 바짝바짝 탄다. 얘네는 어떠한 느낌상 이런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기가 없었을 때 불이 잘 타는 것과 내 입술에 물기가 없어서 입술이 마른 것과 약간 의미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모닥불이 지면 꺼지면, 그럼 경계에서 꺼지는 거, 불이 꺼지는 거랑 경계에서 지는 거랑 의미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동의미의 관계. 그래서 동의미랑 다의 같은 경우는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의미를 잘 느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런 의미는 나만 있냐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좀 연결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조금 보인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런 걸 조금 찾으면서 내가 잘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가볍게. 근데 그걸 보실 때 이런 뜻 같은 걸 다 외우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예문 같은 걸 보면 항상 그 사전에 실려 있는 예문이 실린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되 뭔가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맞아, 불이 나려면 물기가 없어야 돼. 입술이 마르는 건 물기가 없어서 바짝 마르는 거야. 물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근차근히 하루에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관계는 그렇게 딱히 난이도가 엄청 높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시조가 나왔는데, 사설 시조가 나왔어요. 당연히 공부를 하셨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요. 자, 한숨 불렀어요. 당연히 부르면 도노법이에요. 도노법은 대화체 형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체와 대화 구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화체 형식은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1대1의 대화 구성. 자, 아니면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해서 2개를 대화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체라고 해서 도노법이 쓰였다고 해서 대화 구성인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그럼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한숨만 나는 상황이에요. 대체 이 한숨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 하면서, 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이거 다 뭐예요? 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톨적이, 수돌적이 당연히 뭐 암나사, 수나사 필요 없어요. 그냥 배목걸세, 자물쇠 이런 거 다 부속품이구나. 뚝딱 받고 뚝딱 음성상징어. 자, 그래서 여기 음성상징어 쓰이는구나. 당연히 음상 쓰면 생동감을 부여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부속품 하나 나온 거 아니니까 나열하고 있구나. 이거 문 종류 나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열거가 쓰이는구나. 자,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이 채웠는데, 그럼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한숨 쉬는 게 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한숨이 가는 한도 못 들어오게 모든 걸 다 꽉꽉 막아가지고 한숨을 모한상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숨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모습이 나왔어요. 깊이 이렇게 다 채웠는데, 잠갔는데,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병풍이라서 덜컥, 접은 족자라서 덱대굴 말았냐? 이거 뭐예요? 병풍이라 덜컥 접혔고, 족자가 뭐예요? 옛날에 벽에다가 이렇게 거는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족자라서 대굴 말았냐? 말려 들어왔냐? 이 얘기예요. 자, 너 어느 틈으로 대체 들어오는가? 지금 화자는 답답한 상황이고 한숨을 쉬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다 맞고
다 이렇게 가득 쳤는데 너 대체 병풍이야? 족자야? 너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덜컥 접은 그다음에 댁대굴 이런 거 다 뭐예요? 음성언증어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쩐지 너가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럼 잠을 못 든다. 왜요? 한숨이 나서 잠을 못 든대요. 근데 이때 너라 그랬죠. 뭐? 한숨을 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의인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중장 파트에 뭐가 높죠? 해학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작자 미상이라고 하면 서민층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나 이런 진솔한 삶의 모습, 정서 같은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보면 부사어를 활용하여 했을 때 여러분은 음성상징어가 떠오르셨어야 되고,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그럼 시적 대상이 뭔데요? 한숨. 그럼 뭐예요? 덜컥 접어서 아니면 족자로 댁대굴 말아서 들어왔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맞고, 의인한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의인한 건 맞아요. 하지만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되려면 한숨이 대답하는 게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틀렸어요. 자, 동일한 구절 반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다라는 거, 한숨아 세안 여기 뭐 이런 것도 어때요? 두 번 불렀잖아요. 너 어느 틈으로 대체 들어왔냐? 하면서 잠 못 들어 하노라.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 그러면 한숨아 새 안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냐? 너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이게 동일한 구절 반복. 그래서 반복법이나 대구법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감정을 강조. 한숨 너 그만 들어와. 스탑. 이거니까는 맞는 거고. 자, 유사한 종류상을 열거법이 기본인 거예요. 그죠?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 자, 여기가 조금 이상할 때 의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 노력한 거. 이게 의지예요. 너 들어오지 마. 문 종류 막 다 나열해놓고 이런 부속품 다 뚝딱뚝딱 다 박아놓고 못 들어오게 다 차단하는 이런 행동. 굉장한 노력 아닙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이런 극복, 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럼 둘 다 약간 이상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X가 되는 건 누구다? 대화가 X다. 왜? 도노법은 대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얘 좀 의미상 이상한데 해도 얘는 앞에 찾았고요. 이 뒤에 세모가 되는 거고. 자, 얘도 찾았는데 이 뒤엔 X가 되는 거라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에요. 이렇게 문학은 이런 걸 배우시면 사실은 되게 비슷하죠. 창내고자도 되게 비슷하고 창내고자 걔하고 얘하고 세트로 보통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열거법이구나, 해학성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설이 나왔는데 연작인데요.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등에 숨그림 찾기 직선과 곡선에 이제 다른 파트가 난소공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숨그림 찾기는 1990년대 이후의 문학이기 때문에 98년도 이때 문학이기 때문에 상을 받은 작가라고 한들 우리가 뭐 대표 작품이야 이렇게 안다기보다 약간 좀 낯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낯선 작품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설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설은 인물관계만 잘 체크하면 된다. 자, 누구와 누가 대화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인물만 체크하면 사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을 체크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나 심리가 뜨면 그런 거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숨은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우리가 진실이라던가 삶의 이치 같은 게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인식하는 거. 쉽게 말해 이때의 직선은 자, 자신만의 가치관. 내 가치관이 옳아 주관적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직선이 혹은 곡선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의 진실과 이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글에 대한 이해라고 나왔어요. 이럴 땐 이런 거 정말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 그 10년간의 분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나하고 보통 소설은요, 서사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추가할 거 있다 그러면 뭔가 시점이라던가 뭐 인물 배경 사건 시점 플러스 전개 방식, 서술 방식 같은 거 정도가 추가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막 엄청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내용일치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나하고 그의 입장이 지금 나뉘는데,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째 해남 대흥사에 있나 서울 조계사에 있어야지. 자, 누군지 모르지만 A가 얘기했어요. 나인지 그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대흥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A 대흥사도 대찰 큰 절이에요. 그럼 얘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의견이 어때요? 상반되는구나. 대흥사도 해남에 있지만 큰 절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들의 중앙청은 역시 조계사가 아닌가? 그럼 중앙청은 조계사지 않니? 스님들에게 그럼 중앙청이 어디 있어요? 스님들의 중앙청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다. 모든 절은. 자, 그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인데, 자, 한마디로 이런 명성 같은 게 싫어서 떠나신 분들인데, 자, 그래서 가짜가 많다고 이렇게 네? 했어요. 책은 많이 썼는가? 또 물어봤죠. 자, 책이라니요? 스님들이 책 많이 쓰지 않나 요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은 서울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스님들은 책을 많이 쓴다. A, 지명스님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면 지금 인물이 나왔어요. 지명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스님은 책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면 테레비에는 나와? 자, 이렇게 출세, 되게 속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방송이나 신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사장. 텔레비에도 안 나와요. 지명순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라는 건 속물적인 거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나의 입장인 거죠. 그럼 라디오에는 방송에 나와? 요새는 불교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데, 자, 나대는 스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하고 뭐예요? 약간 의견, 가치관의 충돌로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나대는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의 생각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꼭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이런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나 같은 경우에 내 생각은, 내 가치관은 모든 스님들은 다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서울에 있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A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스님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은 방송에 나와야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에요. 나는 의아해하는 거지 지금. 그는 내 인내를 시험해보기로 작정했던 모양인가? 그럼 지금 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당연히. 그죠? 자, 이유 없이 따귀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긍정, 부정? 부정.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다. 중량. 나는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세상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자, 중생을 제도하는 스님도 있고 더 잘 제도할 수 있도록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고, TV 시청자나 라디오 청취자에게 적합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TV나 라디오에 나갈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뭐예요? 각자에 따라 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맞는, 이런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신의 이런 성향에 맞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A, 그건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명이야. 끝까지 그는 뭐예요? 굉장히 시각 자체가 속물적인 거죠. 유명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둘 다 뭐예요? 직선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볼 때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대응사도 큰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거고, 자, 내 입장에서 볼 때 책을 쓰는 건 공부 많이 하는 갖춰야 할 조건?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그쵸?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번 내용일치로 틀렸죠. 자,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명스님이 못 나간 사람, 왜? 지명스님이 뭐 방송 안 하고 책 쓰지 않으니까 그의 입장에선 당연히 못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네요. 자,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렇죠? 중앙청은 역시 조계사다. 여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는 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소설에서 낯선 게 나왔다 당황하지 마시라. 보통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내용일치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물 찾아서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11번까지 난이도 괜찮았죠, 그죠? 자, 12번 볼까요? 내용일치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런 내용일치에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EBS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교재로 독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쉽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게 있어요. 긴 글을 읽다가 글이 짧아지면 굉장히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독서에도 여러분 파트별로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말하자면 자, 예술의 가장 처음은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과 이런 사진의 관계, 회화와 사진, 이게 이제 예술 지문에 주로 등장하는 하나의 갈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연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글을 딱 봤을 때 아, 그거구나 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예술의 가장 기초는 모방론이에요. 똑같이 그냥 정물화였다면 근데 중간에 사진 기술이 발달했네? 내가 진짜 완전 똑같이 그렸는데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방론이 쇠퇴하면서 이제 표현주의 이런 그래서 뭐 뒤샹에 이런 세밀한 변기를 갖다 놓고 이 예술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그러면 과거 예술은 뭐예요? 고급 예술? 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도 감상하기만 했어요. 자, 그러나 사진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명됨으로써 그러면 이때 과거는 뭐예요? 기술 이전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기존 걸작품이 복제되어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원작에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게 되고 게다가 일상이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면서는 생필품 같은 거 이게 작품으로 등장해요. 대중은 더 이상 예술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술 이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능동적, 실용적 감상이란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 변화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전까지, 뭐 이전? 기술 이전까지는 예술작품은 진본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럼 뭐예요? 찌는 하나다, 원본은 하나야, 걔는 유일해야 돼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 복제 시대가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와 같은 조건, 어떤 조건? 진본성이나 유일성 같은 건 의미가 이제 있다 없다 이런 애들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한 플러스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 일상의 물건 역시 과거와 다르게 차이점, 예술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복제와 관련된 기술 발명은 사진기 같은 거죠. 예술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시키는 기여했다. 예술이 바뀌었으니까. 자,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예술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 틀렸죠. 실생활에 유용하게 감성하는 건 뭐예요? 여기 후에요. 기술 이후에 실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런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오브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의 이런 예술의 이런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들이 대부분 예술 지문을 주를 이룹니다. 표현주의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글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나는 독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능 특강에서 파트별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근데 기술 복제 시대에는 당연히 진본성을 갖추는 게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 복제 시대니까요. 기술 이전에는 진본성이 중요했지만 유일성이 중요했지만 기술 복제 시대, 이제
복제가 가능한 거니까 그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복제시대 전이에요. 과거죠. 자, 이때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작품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그쵸? 왜? 이렇게 똑같이 뭔가 이런 고귀함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라는 거 나오기 때문에 이 글도 그냥 이 예술 지문을 많이 보셔서 아, 이 틀이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도가 빨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읽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근데 시간에 이제 압박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자, 가와 나 이거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사실 이거는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글인데요.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그래서 뇌의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바로 무슨 문제다? 봤더니 필충이란 말이에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명제가 떠오르셔야죠. 얘가 바로 피셋형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그럼 필충 조건이 뭐예요? P는 뭐이다?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게 뭐다? 충분 조건이다. 뒤에 있는 게 뭐다? 필요 조건이다.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면 자, A가 실험을 했어요. 이 지금 동영상 실험은 어떤 실험이죠? 자, 중간중간에 뭐예요? 패스 횟수 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근데 중간중간에 고릴라 입은 사람을 막 등장시켰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봤는데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봤지만, 고릴라를 보지 못했어. 내가 인지하지 못했어.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 당연히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패스 횟수였기 때문에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대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건 아니다란 얘기예요.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볼까요? 자, 그럼 이 글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자, 인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보아야 한다. 눈으로 봐야 인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인지하려면 봐야 돼. 그럼 얘가 충분 조건, 인지하는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충분히 되려면 자, 그럼 이 역으로 해볼까요? 보면 다 인지해. 이 얘기가 이 역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지금 봤다고 해서 다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이때 본다는 건 인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이 동치 같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얘네 둘 다 통하고 이게 같은 의미면 서로 같은 뜻일 때 이걸 필충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 조건일 수 있어도 필요가 아니라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논리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 알고 있으셨으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피셋형이 당연히 낯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아직 7급 피셋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5급이 아닌 이상은 명제, 대우, 역, 이런 거에서 다 풀 수 있다 라는 거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의 촉교와 대표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점점 암기가 조금 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능식으로 가나?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좀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자, 이유는
이 촉교화를 이제 공부했을 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과거로 본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당연히 암기죠. 암기력을 테스트 하나 할 정도예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예를 들어 한시당 한자만 나오는 거다. 한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맞지만 한자만 한시에서 한자만 준다고 이런 확률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또 하나 이게 특징이죠. 전반적인 지금 작품에 대한 설명을 주는구나. 이런 형식은 언제 많이 보셨어요, 우리?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수능은 사실은 정보를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 네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 자, 일단 최치원 하면은 여러분 신라 때의 천재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이제 빈곤과에 장원급제를 한 굉장히 뛰어난 신라의 인재예요. 하지만 당나라에서도 이제 빈곤과에 합격을 했지만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했고 제대로.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도 신라에는 뭐예요? 진골과 성골. 그래서 육두품의 한계. 신라 육두품이 최치원이죠. 그래서 최치원은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육두품이라는 뭐가 있어요? 신분적 한계가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던 자신의 이런 처지, 현실에 대한 개탄을 쓴 게 촉교화입니다. 그래서 촉교화는 꽃이죠. 접시꽃이에요. 그래서 내용부터 잠깐 본다 그러면 적막한 묵정밭 끝에 그러면 당연히 긍정, 무정, 적막하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한 공간. 그래서 얘는 사실은 척박한 환경이죠. 꽃이 피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당대 신라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에서 쓴 거기 때문에 뭐 당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이런 빈곤가에게 장원급제를 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걸 말할 수도 있고요. 신라 때 썼다라고 본다 그러면 신라 육두품으로 한계로 인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신분적 한계를 노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척박한 환경, 자신이 등용되지 않은 현실이에요. 자, 만발한 꽃이 부드러운 가지를 누르네. 그럼 꽃이 한 송이가 아니네. 만발했다. 꽃송이가 너무 만발해서 가지를 누른다. 그래서 긍정이죠. 향기는 장맛비가 지나면 옅어지고 향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자신의 화자의 뛰어난 능력, 뭐 학문적 경지 이거예요. 난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그림자는 보릿바람 맞으면 흔들리겠지. 여기까지 봤을 때 뭐예요? 경치만 나오죠. 예, 성경부정의 대표예요. 먼저 경치를 말했어요. 수레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주리? 무슨 법? 서리법. 그러면 수레탄 사람들은 이 꽃을 보아준다, 보아주지 않는다? 보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수레탄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라던가 나의 이런 등용과 관련되어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고관배직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주겠냐? 이 사람들은 날 안 봐주는 거야.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 벌과 나비 긍정, 부정, 부정. 그럼 이건 뭐예요? 나의 이런 나의 이런 등용에 관련 없는 하찮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들만 내 주변을 기웃거린다. 결국에 나는 신부적 한계로 인해서 뭐예요? 등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안 땅에 태어난 걸 부끄럽다. 그럼 천안 땅, 신라에 대한 인식이겠죠. 신라 육두품. 근데 당나라로 설명할 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런 설명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어찌 원망하리요? 원망하지 않는다. 체념인 거예요. 현실에 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뭐예요? 정서를 말하는 후정, 성경 후정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자기 자신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이렇게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다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본 거예요? 촉교화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시는 최초의 당나라 유학 시절 관직에 오르기 전에 지은 건 추정되는데 추정이에요. 길가에 촉교화에 자신을 집어넣어 출중한 능력에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던 서글픈 처지를 노래했다. 자, 이 시에서 만발한 꽃은 작가 자신의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등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에겐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줄 수레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레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과 나비 절실했다. 자, 절실하다 그러면 앞에가 긍정이어야 돼요. 근데
벌과 나비만 기웃거린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자, 내가 원하는 건 누가 있나요? 저는 김우빈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김우빈이야. 근데 김우빈은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근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애들만 내 주변에 기웃거리는구나. 그럼 그때 걔네들만 기웃거리네? 내가 원하는 거는 김우빈인데 그럼 걔네들이 긍정이에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 땡큐지. 너무 땡큐인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맥 앞뒤를 잘 판단하시면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지라도 풀 수 있다 무조건. 그래서 벌과 나비는 뭐예요? 절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3번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작품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이거 바로 선지 이거 안 보고 바로 여기 설명 가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셨다 그러면 이거 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선지를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걸릴 때마다 앞뒤 가서 긍정 부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차이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 봤자 1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1분도 안 돼. 한 30초? 이 정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와줬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다음에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에서도 이제 황지우 작가는 80년대 대표 저항시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래서 황지우의 작품들이 사실은 공무원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 시도 그렇지만 황지우 시인은 말씀드렸듯이 되게 우리에겐 친절한 시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1980년대 작가고 저항시인이라는 거 대표 작가면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저항시의 구조를 잘 따라주고 있는 게 황지우 시인의 작품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저항시가 뭘 얘기하냐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당연히 80년대의 부정적 현실은 뭐겠나요? 아니 독재 정권에서의 탄압, 억압 이거였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 현실을 말해요. 자, 근데 이 황지우 시인은 꼭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반전, 그러나와 같은 팁을 딱 줍니다. 여기부터 반전이야 이렇게. 그럼 이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통 극복, 의지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게 이제 좌절하는 게 하나 있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은 경우에는 극복 의지, 반전까지는 있지만 이제 좌절로 갈리는 극복 의지가 없는 게 이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 갔을 때 사실은 작가 특징 알고 있으면 얘가 저항시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황지우 시인 알았으면 독재 정권 때구나. 겨울나무 긍정 부정, 부정이구나. 근데 봄나무 긍정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예요. 대상의 변화가 보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겨울에서 봄으로 시간의 흐름이 제목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보여요. 대상의 변화 과정 겨울나무에서 봄으로 당연히 그을 수 있어요. 감탄사 활용했다고요? 오 찾아요. 어디? 있네요. 있네요. 감탄사 정서 맞네요. 대상을 의인하여 전개한다. 자, 나무가 나오는데 온몸으로 헐벗고 있고 대가리가 있네요. 손을 올리고 벌 받아요. 의인법 맞네. 남는 거 몇 번? 4번. 그러면 이 작품을 알고 있다.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칩시다. 그럼 지금 영탄법 우리 공부해요. 문학에서. 그죠? 감탄사 찾았단 말이에요. 대상 나무네. 근데 의인법 우리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변화 대상 이거는 제목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다는 얘기죠. 공감각은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공감각은 뭐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그래서 초생달 하나를 말하는데 새파란 초생달, 시각에서 실이다. 촉각으로 넘어가는 거. 감각의 전이를 말해요. 공감각은 표현상의 특징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골라내셔야죠. 선지를 그러니까 차례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공감각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문학을 볼 때는
작가 특징 있으면 특징 있는 작가들은 당연히 시대별로 이제 쫙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법이 상당히 중요해졌구나라는 게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만 내가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깊이가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수능 쓸 때처럼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방금 일단 문제 푸는 건 보여드렸어요. 작품 설명 드리면, 자,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다. 그럼 나무는 뭐예요? 긍정. 아, 얘 뭐야? 지 몸으로 자기란에 주체적인 애구나. 주체성이 있구나. 자,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주체성이 있구나.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그럼 딱 봐도 영하 13도, 영하 20도. 나무가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아, 부정적 현실.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를 쳐들고. 근데 이렇게 부정적 현실에서도 뭐가 있다? 의지는 가지고 왜 주체성은 있으니까 자율적인 존재예요. 무방비에 나목으로 서서 무방비에 벌거벗은 나목? 그럼 뭐예요? 독재 정권의 이런 탄압에 무방비 상태라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방비의 나목이 바로 뭐예요? 겨울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겨울나무는 뭐예요? 고통과 시련, 고난 시련 겪고 있는 거, 고통받고 있는 민중이에요.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데 서서 손이 있네 이렇게 의인법 됐구나. 벌 받는 자의 긍정 부정, 부정. 아, 영탄, 벌 받는 몸, 부정. 벌 받는 목숨으로, 부정. 기립하여 서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다 부정적 현실 독재 정권 속에서의 억압, 탄압으로 인해서 민중이 뭐하고 있구나? 고통받는 민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중에겐 뭐가 있다? 자율성과 주체성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떴어요. 이런 걸 뭐라고? 반전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부정적 현실이었으니 이 뒤엔 뭐라? 긍정이란 얘기예요. 극복 의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게 반복이라는 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거부하면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그럼 이거 긍정이죠. 영상이니까 나무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어. 밀고 간다, 올라간다. 상승의 이미지 뜨면 뭐예요? 희망이랑 연결이 있는 거죠. 긍정. 온몸이 근데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행간걸침 있고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긍정, 희망이죠. 천천히 서서히 문득 갑자기 푸른 잎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푸른 4월 하늘 긍정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주체적. 감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 긍정이죠. 봄나무니까. 자기 몸으로 봄나무가 됐네요. 그럼 싹 잎. 결국엔 나무가 되었다. 강인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나무는 무방비의 나무, 꽃피는 나무가 봄나무. 서로 대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그면 부정, 반전, 긍정. 이거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황지훈 작가가 나온다 그러면 신이 나에게 이런 성공을 합격을 위한 손을 내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되게 괜찮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는 수사법이 조금 푸는데 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 그 다음에 16번 전개순서.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이래가지고 뭔가 좀 푸실 수 있을 그런 게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긴 지금 정약용의 또 두 아들에게 부침이라는 정약용 수필이 그 아들이 보낸 편지 걔가 조금 지금 수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두 아들에게 이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읽었을 때 여기부터 우린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겠구나. 왜요?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줬어요? 푸는 그 유일한 희망이 뭐였나요? 최소한 시작점은 같자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같으니까 딱 두 개만 봤으면 되는데 얘는 와, 다 달라. 그쵸? 근데 누가 빠져 있어요? 라가 빠져 있죠. 라. 그죠? 그럼 라는 왜 빠져 있냐? 그럼 라는
무조건 처음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라부터 먼저 볼까요?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깊이 걸렸던 터라 늙어서까지 예절을 익히지 못했으니 후에도 고치기가 어려워 이랬어요. 그럼 나 지금 어따? 부정.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예절을 익히지 못했대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 너를 보니까 옷깃을 가지런히 하여 똑바로 앉는 것을 즐기지 않아. 너도 문제네. 장중하고 엄숙한 기색을 조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내 병이 한 바퀴 돌아서 네가 된 거구나. 내 병하고 연결이 되죠. 너도 그렇더라. 그러면 라하고 마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내가 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부터 찾는 거예요. 그 마디. 그래서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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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 풀고도 저는 허걱했죠. 왜?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연결점을 잘 찾으면 딱 정답이 보여야 되는데 헐, 요거는 3개. 아, 좀 꼬아냈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봐야 돼요. 가나 다 중에 라마는 찾았는데 그럼 라 앞에 뭐가 올 수 있냐? 나도예요. 나도. 그러면 이 앞에는 긍정, 부정 당연히 부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실 때 먼저 겉모습을 단정히 해야만 자, 그때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세상의 비스듬히 눕고 기대서서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보면서 주경종심,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성인의 가르침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긍정이죠. 한마디로 라 앞에는 나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라 앞에 다 아니면 가가 온다는 얘기인 건데 자, 가볼까요?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해서 어딘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자기 세상 만난 듯 기뻐하며 좋아했대요. 앉고 서고 움직이는 예절을 마음에 키우는 예절을 지키지 않네요. 그럼 젊은이들 부정인 거죠. 그럼 얘네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 성인의 말을 듣고 엇나가진 않았겠죠. 그렇죠? 어떤 말이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반관으로 관점을 반 달리해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걸 가식과 허위라고 말하더라.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말 듣고서 제 세상 만난 듯 예절이 없더라. 근데 나도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너도 병이 있구나. 성인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 한 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얘가 조금 시간이 그래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푸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선지를 모두 다 보라고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선지를 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 괜히 헷갈린단 말이야.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헷갈리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수정해야 될 때는 언제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문맥이 맞지 않을 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피셋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푸는 거. 자, 쭉 읽으면서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뭔가 뭐야? 이런 게 없네? 그럼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야?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선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A드라마의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자, 하지만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할 수 없는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장점이 나왔고 단점이 나왔으니까 연결이 이상하지 않네요. 이 드라마에는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 겪는 여성, 아이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 등이 등장한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보다 그럼 이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는 게 낭만적인 게 문제란 얘기예요. 현실을 잘 이렇게 고발해야 되는데 자, 그 예로 땡땡 화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아이의 태교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기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마무리가 된대요.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낭만적으로 그려냈다. 문제가 있어 이거죠. 근데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강조하여
틀렸죠. 갈등 일으키는 거 아니라 결국 자생을 포기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단 얘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적극적인 인물인 거죠.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의 주인공의 모습을 고친다. 당연하죠. 왜요? 순종적으로 자신 생활 포기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3번 찾고 갑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문맥을 고려해서 수정하는 거. 선지 하나씩 기억 맞나? 이렇게 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괜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건 다 보인다. 자, 지금부터 이제 피셋형 문제 3문제가 깔려 있어요. 보기에 뭐 논지 강화, 약화 막 이런 거.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진 거 이런 게 보이실 텐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자,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피셋이라고 보기보다 뭔가 좀 구분을 했으면 국어로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문이 떴어요. 그럼 이 글은 뭐예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의 행위 적극성의 관계예요. 그럼 행위 적극성에 대한 글이거든요. 한마디로 적극성에 영향을 준다? 자, 읽어보면 A는 자율방법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동기에 대해 물어봤고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얘가 첫 번째 부류. 자,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얘가 두 번째 부류.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 얘가 세 번째 부류.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 옆에다가 이제 써놨죠. 어떻게? 자기지향적만 말한 사람, 그 다음에 타인지향적만 말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플러스 타인지향을 모두 말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다고요. 자,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간 방법 순찰에 참여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 결과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모두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량 변화, 순찰의 수가 더 많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자기지향, 얘네가 횟수가 더 많네. 그리고 전자 중, 그럼 전자가 뭐예요?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중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하는 사람들의 순찰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많다. 그럼 여기 뭐예요? 얘네 둘 중에 얘가 더 많아. 이 차이네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뭐라고 주장해요?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얘는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적성이 높다. 맞잖아요. 얘는 빵인데 얘는 하나. 다 몇 번? 1번. 그러면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적 높다? 아니잖아요. 얘 0. 틀렸네요. 또 하나, 자기지향 동기는 행위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 여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얘 항상 플러스지. 틀렸고.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부정적 영향? 말이 돼요? 안 되죠. 관련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같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저렇게 구분해서 해놓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19번. 자, 이거는 전형적인 피셋형이에요. 지금부터 계속. 난이도는 역시나 초반부라 그런지 높진 않습니다. 자,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가족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때 자,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우리 동네는 화자의 동네이기도 하면서 청자의 동네이기도 한 특정한 하나의 동네를 지칭하잖아. 그런 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 엄마는 잘못된 어법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 엄마,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가 아닌 거기 때문에 잘못된 어법이고 내 엄마라고 하는 게 올바른 어법을 할 수 있어. 자, 이럴 때는요. 이런 주장, 이런 평가가 나오죠. 갑과 을에 대한 평가를 찾으실 때는
지금 강화 약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화 약화를 할 때 가장 기본은 그 주장을 약화시키려면 그 반대 측면에 서가지고 걔를 없앨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머리가 길면은 예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침팬지가 뭐 털이 엄청 길어가지고 예뻐질 수 있다. 아니 되게 못생긴 사람이 머리만 길어서 예뻐질 수 없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머리 긴 사람은 예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핵심을 놓고 그 주장이 반대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갑의 핵심이 뭐예요? 자, 이때 우리라는 이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올바른 거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래서 못했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갑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나와요. 그럼 을을 볼게요. 을이 말해요.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갑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다른 화자가 사는 동네가 되겠지. 근데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앞에서 네가 말한 우리라는 거 어법에 맞지 않은 잘못된 표현은 아닐 수 있어. 얘는 인정하는 거예요. 갑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럼 뭐예요? 이 경우 인정 가능해. 잘못된 표현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을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죠. 갑하고는 상반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자, 을의 주장을 약화한다? 약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는 그거 이해 인정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갑, 네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둘 다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를 때도 쓸 수 있어. 당연히 네가 말하는 거? 당연히 그건 되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아요? 그럼 이제 병을 볼게요.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갖는 건 아니야. 얘는 다시 뭐예요? 을이랑 달라요. 물론 같은 뜻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얘도. 근데 얘 같은 경우의 핵심은 갑이 말하는 거 너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핵심. 갑 네가 안 된다는 거 나는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 걔가 말하는 사람이 사는 정도로 통용될 수 있어 라는 거고, 이번에 을은 우리 엄마가 내 엄마랑 같지 않아.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 뭐예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공동체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즉 이꼬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해. 그럼 병의 핵심이 뭡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이 얘기네요. 자,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은 공동체가 없죠. 그 섬을 우리말로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뭐예요? 공동체가 아니어서 얘가 우리라는 단어 썼을 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얘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는 없죠.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색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게 약화하려면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말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어색하지 않다고 다들 느낀다면 그때는 병의 입장을 약화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화 약화 문제에서 피셋형 문제에 7급 9까지 있으니까 7급 피셋 정도 풀으시면 다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장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가하고 나 얘는 지문 길이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명제로 푸는 문제는 아까 그 고릴라 문제 정도가 있었고 피셋형이라고 해도 지금 뭔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적절한 거 고르래요. 자, 보면은 선지를 먼저 봤을 때 A, B가 일단 나오고 자기 중심적 언어 단계, 그 다음에 A, B 봐야 되고 사회적 언어 단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언어는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느냐 철저하게 A, B를 뭐 하라는 글이에요? 구분하라는 글이에요. 구분하라는 글이죠. 그래서 A 먼저 읽을게요. 자,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돼 주장한다. 자, A의 주장은 뭡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어디로? 사회적 차원으로. 그에 따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 3세경에 자기 중심적 언어가 핵심 언어예요. 나타났다가 8세경에 학령이 되면서 자기 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언어 단계로 진입해 주장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면 A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여기까지 맞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단계 전에 A는 소통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랬어요. 그럼 아직 안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B 입장이 나왔어요. A가 주장한 자기 중심적 언어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맞아. 자기 중심적 언어는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의 성격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지닌대요. A와 달리 B는 자기 중심적 언어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사고에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뭐예요? A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중요한 사고 도구가 아니라는 게 A예요. 그죠? B는 사고 도구라는 거고, 그에 따르면 B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 언어는 아동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데 아동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리내며 사고한다, 생각한다고요. 그는 자기 중심적 언어가 자연적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기능을 하며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어 소리 없는 내적 언어를 만듦으로써 정신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럼 이제 풀렸네요. 아, 얘는 없어지지 않는 걸로 보는구나. 니은 맞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사실은 디귿을 풀었어요. 얘는 1단계, 지금 사실 차원이 2단계. 네, 다시 가야겠네.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자기 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가 달라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자, A는 출생 이후 2세까지의 아이가 언어 이전의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환상적 사고는 자신과 대상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걸 가리켜요.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회의가 불가능하므로 A는 2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왔네요, 지금. 그럼 A는 뭐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반면에 자, B의 경우 출생 이후 그럼 반면 떴으면 대조해. 그럼 얘는 행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 글로 봤을 때. 자, 2세까지의 상호작용을 판단한다. 그럼 얘는 뭐야? 이루어진다. 기억도 맞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렇게. 자, 이 B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요. 아동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이 3단계로 지금 보지만 그럼 3단계는 같지만 이 뒤에 밑줄 방향에 있어서 다르다. 얘는 사회적 언어가 출발점, 그 다음에 자기중심, 그 다음에 내적 언어구나. 그럼 얘는 사회적 언어가 몇 단계? 1단계. 쟤는 몇 단계? 자기중심? 얘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가 뭐가 있는 거예요? 환상적 사고가 있으니까 얘 3단계. 그래서 단계가 다르다. 맞네요. 견해를 다르게 한다. 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정말 피셋형이에요, 여러분. 피셋형 문제 몇 문제 나왔다? 4문제 나왔다. 자, 대신에 문법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그러니까 문법 표준어까지 하면 2문제가 있었던 건데 둘 다 원형을 파악하는 거라서 기존의 문법에 뭔가 막 진짜로 막 암기가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해 문제, 피셋형을 뺀 독해 문제 난이도는 낮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학 이제 대표작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작들이 나왔구나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신 분들 이유는 피셋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러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평소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가, 이렇게 찾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작품을 다 읽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짜잘하게 깊이 공부하시진 않았나.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작품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개를 공부하되 분석법을 배우시면 낯선 작품이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기초에 충실을 하자. 자, 문학은 분석법을 먼저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찾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작품의 내용을 내가 몰라도 찾는 분석법만 배우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7급 모의고사였고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네, 유형이 점점점 피세타 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뭔가 이런 단순 암기 되게 단순 암기였고 뭔가 조금 진짜 신의 구원이 있어야지만 내가 외웠던 게 나와야 맞힐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